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행복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알려지신 분이죠. 송기령님의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한 가정당 한 명의 자녀만이 낳고 있는 시대에 한 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 심하게는 조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더불어 읽다의 주의만 봐도 한두 명이 양가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을 받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런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 한 명의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K장녀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에게 유독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식을 다 키우고도 손자, 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와 이를 보고 자라면서 미안함과 불편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딸들은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던 어머니를 보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갖게 되죠. 송기령 저자님은 책에서 이에 대해 서로를 보살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나 자신의 삶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로병사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을 공적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책감은 나의 목, 주고받음의 아름다움. 좋은 데 와서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들어. 대한민국의 딸들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인구 집단의 생로병사에 수반되는 보살핌 노동을 국가가 안고 가지 않는 이상 부양의 책임을 진 이들은 매번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시간 부족을 그 옛날 큰 누나 서사를 살아온 그의 어머니인 할머니의 부조로 해결하려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헌신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할머니들은 아직도 희생서사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늙으신 어머니의 노동에 기대 자기 삶을 시도 중인 딸들의 마음 또한 늘 편치 않습니다. 어쩌다 회식으로 오마카세를 먹을 때, 비싼 소고기를 구울 때, 출장지에서 근사한 풍경을 감상할 때면 불현듯 죄책감이 몰려온다고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맛난 것을 혼자 먹어도 되나? 우리 엄마는 평생 이런 음식은 본 적도 없을 텐데. 현실로 돌아와 그 마음의 빛을 갖고 싶지만 죄책감을 털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드려도 폭염에도 혼자 계실 때에는 절대 켜지 않고 외식을 하자고 해도 재료 사다가 집에서 해먹자고 하세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과거에 불합리했던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하지만 그 어머니의 참을성에 자신의 자녀까지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엔 나 역시 오래된 시스템의 방조자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왜 대를 이은 돌봄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스마트 오피스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어도
일하는 딸에게 집중 근무 시간과 내 외부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엄중합니다. 육아 또한 전담자가 필요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설사 운 좋게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줄 좋은 도우미를 찾는다 해도 치솟는 주거와 생활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대가를 시장 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면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 빠듯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처우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옳고 그름이 아닌 관점의 차이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쫓아다니며 밥을 먹이는 것도 열이 나면 해열제를 언제 먹으냐는 것도 기준이 다르니 서로의 행동이 때로 마땅치 않습니다. 고맙지만 불만이 잦은 관계에는 정산되지 않은 채무처럼 섭섭함과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헌신의 대가로 자식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미안한 짐을 벗고 싶은 자식의 마음은 이상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나는 괜찮다. 그런데 침을 맞아도 통 다리가 낫지 않네.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부모들은 어느새 수동 공격의 달인이 됩니다. 간접적인 화법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덜고 싶은 자식과 그 죄책감에 기대서라도 자식과 끈끈하게 이어주고 싶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독립된 성인으로 정돈해도 간섭 좋아하는 일가 친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집 애들은 올해는 안 오나 봐. 한마디로 명절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곤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깔끔하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는 주고받는 게 없는 관계이거나 말입니다. 받는 걸 당연히 여기거나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라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도 용돈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염치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가족관계의 밀도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좁은 집에 함께 살면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떠넘겨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격리 중에도 서로 식사와 간호에 정성을 다해 더욱 애틋해진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큰딸의 희생서사도 친정 어머니의 도우미 역할도 정당한 대가와 세세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고마워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이나 미안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돌봄 과도기의 핵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 독립제로 스스로를 관리해 폐 끼치지 않는 사회가 좋은 것인지, 적당한 민폐로 서로의 정의, 관계 자본으로 쌓이는 사회가 건강한 것인지 그 정도를 합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삶도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나 내 삶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현재 극단적인 출생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집단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서라도 생로병사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을 공적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의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지원과 협력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의 종말이 인륜의 저버림이 아니라 준비된 사회의 안전판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가 스스로를 도구화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각자가 모여
더 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권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부모님께 요구한다는 것은 힘들었을 겁니다. 많은 식구들이 제각기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만 요구해도 자녀가 3명이면 모시는 부모님까지 계신다면 최소 6명이 요구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에 가장 권력이 있는 분의 식성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위에 있는 부장님이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짜장면 하면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신세대의 직원들은 불만을 바로 이야기하고 심하면 그만둔다고 하지요. 9세대와는 다른데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님이 쓰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단주의적 사고가 힘을 얻은 이유는 효율이 최고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시간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나씩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 고객 회전율이 높아야 이윤이 커집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손님이라면 메뉴 통일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관행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본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살았습니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리에서는 지위 고하를 더욱 확실히 합니다. 새로 들어온 구성원을 환영하는 회식에서 엘 부장이 소주 한잔 하겠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이볼이요 라고 하면 부장님의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한 병에 몇천 원짜리 소주를 마시겠다는데 나보다 후배가 한 잔에 2배 넘는 가격인 하이볼을 시키겠다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 부장은 지금껏 자신의 욕망을 마음 놓고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간 내 욕망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새로 들어온 친구가 그걸 얘기할 수 있지? 그는 상급자의 취향에 맞추는 것을 직장인의 도리라고 여겨왔기에 젊은 사람이 주저없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풍경이 낯선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친구를 위한 자리라면 그가 먹고 싶은 걸 그냥 시켜주면 될 터인데 말입니다. 엘 부장은 엘 차장에게 요즘 친구들은 거침이 없네 라며 알아서 정리하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내 욕망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되갚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고르지 못한 사회는 단일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이 됩니다. 하나만 고르고 우리를 우선시하면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경계밖의 타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축소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아닌 사람을 배관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류의 대상이 넓어지고 접점이 커지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한 핵개인들이 다양성을 원하고 있기에 다양성을 배제한 채 말하는 순간 새로운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벽이 생깁니다. 다양성이 기본인 새로운 세대와 달리 이전 세대는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다양성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피부색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몇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뭘 그리 신경 쓰나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회에 합류하고 싶은 타국 출신의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차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다양성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혐오와 차별이 생깁니다. 우리와 다른 그를 증오하고 솎아내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적 소수자, 성 정체성, 장애인, 연령, 외국인, 지방,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학력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한국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차별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함께 섞여 일하지만 정규직, 계약직, 외주사 정규직, 외주사 계약직,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계약 형태와 처우가 공정치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긴장이 능력과 직무의 차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 관계에서 조직 간 위상으로 처우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갈등은 분배의 격차를 만들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자존감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소수자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고 사고와 시야에서 배제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안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도 그 점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인의 숫자가 적은 것은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는 사회가 더욱 바람직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외국인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피부가 희고 눈이 파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미국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국적은 미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일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가능합니다. 유럽의 후손이 아시아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적, 문화, 유전적 기원 등 다양한 세부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가령 폴란드 출신 미국인인데 유대인이야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처럼 한민족, 한국 국적, 한국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 헌장의 문장을 외우고 자랐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문장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탄생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신보다 민족이 중요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민족의 재건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은 현행화를 게을리하면 다음 세대의 혐오를 받습니다. 대상을 타자화시키지 않도록 계속 사유해야 합니다. 유니섹스라는 말은 젠더리스라는 표현으로 진화합니다. 유니섹스는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남성도 여성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젠더리스는 성 구분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생각의 변화와 연결되기 시작하여 이전의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거부됩니다. 과거에는 영화 300의 주인공들처럼 근육과 활동성이 뛰어난 남성을 이상적으로 규정했다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 색조 화장 전문가로 남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이 근육을 만들고 뽐내는 것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역할에 대한 족쇄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꺼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젠더리스라는 말조차 구분을 전제로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표현은 끊임없이 현행화돼야 합니다. 관행적 표현과 차별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를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익숙한 표현일지라도 변화한 사회에 맞추어 낯설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언어를 재정의할수록 계속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집단이나 그룹으로 이루어낸 업적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없는 선배님이나 상사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상사는 바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선배나 상사에게 배워야만
실력이 늘 수 있는 시대에서 예전이면 배울 수 없었던 해외 유명 전문 교수에게서 고퀄리티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단체 업무나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던 상사들의 실력을 바로 탄로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진짜 장인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고유 자산으로 승화시킵니다. 지금 세대들은 이러한 장인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자님은 과거의 틀에 머물지 않고 지금 세대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가수 조용필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개인의 시대라도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위자와의 직거래. 그렇듯 권위자와의 직거래가 가능해진 것이 바로 달라진 세계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권위자는 직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있는 권위자라면 그 대학에 입학해야만 그의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들이 유튜브와 무쿠에 자신의 강좌를 올리고 직접 소통하는 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없어지고 모두 직거래하는 상황이 공정 경쟁인 듯 보이지만 한편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유세를 부리던 골목대장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각자의 골목에서 오래 버틴 이들은 오히려 작지만 더 깊은 공동체로 자신의 고유성을 입증하고 이를 축적하여 진정성이라는 자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는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으며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하고자 하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고유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이들과 연대하며 취향과 고유성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이들은 그만한 안목을 지닌 핵 개인들입니다. 그들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 세대에게 더욱 필요해진 능력은 리터러시, 다시 말해 문해력입니다. 원래 문해력이란 문자로 된 기록을 읽고 거기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은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숫자, 이미지, 영상을 포괄한 디지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정 집단, 특정 분야, 특정 시대에만 귀속된 경험과 지식은 빠르게 쇠퇴합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최신의 콘텐츠를 접하는 와중에 핵 개인들은 그것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확장된 리터러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자신이 갈 길을 닦아온 대가들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이들은 과거의 거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행화를 통해 장기 레이스를 이어온 평생 현역의 대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스타가 뜨고 지는 대중음악계에서 여전히 후배 가수들과 국민들에게 가왕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가수가 조용필입니다. 음악인들과 평론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용필은 지금도 트렌드에 민감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많은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업데이트되는 음악을 듣고 오로지 공연과 곡 작업에만 몰두한 채 새로운 사운드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연말 가요대상도 거부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니 스스로를 탈권위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조용필은 끊임없이 자기와 경쟁합니다. 과거의 조용필, 어제의 조용필과 경쟁하면서 일신우일신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일가를 이뤄가면서 그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새로운 권위의 표상인 핵 개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핵 개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의 분석으로서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협업에 있어 충분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려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넘어선 기회를 계속 탐색해야 하는데 그 연결성이 단절된 경우에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우연의 선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선물과 같은 행운을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친절하라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오는 대사처럼 Be kind의 태도가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5분의 존경에 접목해 볼까요? 5분의 존경은 우리는 서로 5분의 존경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서로에게 그 5분은 진심 어린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 개인들의 큰 권위의 역동이 아니라 작은 존경, 작은 예의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움직이면 더 큰 선의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대예보는 권위적 행태와 진정한 권위, 권위자를 넘어서 인정과 시간의 선형적인 관계, 조직의 위계와 분화하는 핵개인, 이연된 보상 시스템을 극복하고 사회혁신을 가능케 하는 미정산 세대의 출현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닌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공존하며 각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기령님의 시대예보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였습니다.